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2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모임 인 와카야마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모임은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와카야마현 납치당한 일본인 구출을 위해 행동하는 와카야마현 의원 모임의 공동 개최로 개최된 것입니다. 당일은 주최자 인사와 대학 교수에 의한 강연 외 납치 피해자 등의 가족의 호소도 있었고,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츠지 요이치 씨의 형인 츠지 타이치 씨도 등단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츠지 타이치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츠지 요이치의 형제는 츠지 타이치라고 합니다. 동생과는 2살 차이입니다. 동생은 1981년 12월 4, 5일 정도에 미에현 구하나시의 농가 별채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별채라고 해도 주인집 본채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2층 렌립 주택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방을 빌려서 하숙하면서 구하나 공업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차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981년 12월 4일 겨울방학 시작 전에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휴가를 받았다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나라에 갔다 올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휴가는 7일까지였는데 12월 8일이 되어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선생님 이외에도 담임도 하고 있었는데,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의 2학기 성적표도 보내지 않은 채 동생이 어디로 떠났다는 것은 우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든 대충 하는 성격입니다만, 동생은 성격으로 봐도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엄격했으며 타인에게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고 말하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 자기 반 통신표도 보내지 않고 말도 없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우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8일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아 혹시 부모님 집에 간 건 아닐까 생각하여
그 당시 부모님께서는 기우현의 카카미가하라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생 역시 1년에 한 번 정도 설날 같은 날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집에 왔냐니 부모님 집에 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께서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동료 선생님들과 동생 하숙집에 가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좀 와달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저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숙집은 2층에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방 한가운데 코다츠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목담한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면도기였는지 라디오 카세트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충전기를 코드에 꽂아 놓은 채였습니다.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한 것 같은 분위기여서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방 안을 둘러봤더니 은행 예금 통장도 그대로 있었고 만약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면 월급도 아직 받지 않았었고 상여금도 곧 나올 것이고 군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서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도 지갑도 그대로였고 돈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가끔 밖에 있는 전봇대 아래 어두운 곳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동생의 방 상태에 대해 묻기도 했고 또 하숙집 바로 뒤에 좁은 골목에 남자가 있어서 집주인 부인이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묻자 동료입니다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수상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생님께 아이들의 통신표를 부탁하고 학교로서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동생이지만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른이니까 30살이 넘은 어른이니까 조만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동생의 하숙집은 1월, 2월, 3월 3달치의 방값을 지불하고 계속 주인 없이 그 방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선생님도 부임해서 하숙집을 빌리려 할 터이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숙집을 계속 빌릴 수만은 없어서 아버지와 상의해서 차를 빌려 동생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웃음스러운 것은 그토록 책임감이 강한 동생이 절대 스스로 먼저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게다가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편이어서 단 한 번의 전화도 한 장의 편지도 남기지 않을 리가 없다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납치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나중에 독서 공책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는데 일주일에 서너 권 정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철학책 혹은 종교책들이어서 자신의 세계 속에 우울히 틀어박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동생이 혼자서 사라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동료 선생님께서도 요이치 사진을 담아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고, 동생이 일본의 나라 지역을 좋아했다고 해서 나라 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나라 쪽에 가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동생의 사진을 들고 오사카의 가니 숙박소에 가서 이런 사람 묵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점 세월이 흘러 벌써 44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절 연락이 두절된 채, 물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점점 시간만이 흘러가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돼지띠의 건강한 분이셨는데 동생 일로 인해 몸이 상해 몸져 눕게 되기도 하는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서 동생 짐을 카가미가하라 집으로 가져왔는데 2층에 방 한 칸을 동생 요이치 방으로 만들어 거기에 침대도 두고 상자 가득 책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2002년에 당시 코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고 납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 납치 피해자 5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그때까지는 납치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납치라는 것은 처음 듣고 역시 납치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어쩌면 우리 동생도 그런 상황에서 납치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 해에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라는 것이 생겨서 저희 친척이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일단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일 것 같아서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에 연락했습니다. 이제 친척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 뒤를 이어 제가 인계를 받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의 자료 중에 비망록과 독서 노트가 있는데, 비망록이라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굵기가 0.28인 펜으로 자세하게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조선에 관해 쓴 것이 있었는데, 책 중에도 물론 일본어로 된 책인데 조선에 관련된 책이 있었고, 그리고 편지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던 김대중 씨가 일본 호텔에서 한국의 공안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납치되어 한국으로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김대중을 구하라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게 동생의 물건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제를 생각하는 연속 강좌라든지 이런 전단지가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모임에 참가하라는 이런 전단지가 많이 있어서 동생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미에현 요카이치 역 앞에서 조선 국적의 여자아이들과 그러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생은 집에서 만나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많이
조선에 대해 심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걸 읽어보면 정말 어쩌면 동생도 이런 모임에 초대되어 몇 번이고 나가는 사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은 간첩 천국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척하면서 어쩌면 하숙집 2층 아래서 저기 쓰지 같이 가보자 라고 유혹당해 이른바 제3자의 손에 넘어가 그대로 끌려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상상하기도 하고 추리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텔레비전에서 5명이 돌아온 영상을 보고 힘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2002년 9월 4일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79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8년 후에 89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음 남은 가족은 저입니다. 저도 지금 77살입니다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복지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조선 출신 지인의 어머니가 고령자 복지시설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기 위해 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차원에서 다녀오려 했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여 지인의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저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여가를 보내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통해 일본의 고령자 복지 제도와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예로부터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전통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차원의 돌봄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고령자를 위한 세계적인 지원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메이지 7년, 즉 1874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전국 통일의 공적 구제 제도인 휼구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제도는 노동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환자, 장애인, 고아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값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생존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와는 다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제도로서 지키자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구호법의 제정을 거쳐 휼구 규칙 제정으로부터
약 70년 이상 지난 1950년에는 새로운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96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양로시설은 양호 노인홈이라는 이름 아래 보다 전문화된 복지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어 단지 거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개개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시설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일본은 노인 돌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개호보험법의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의 심화,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개인과 가정만의 책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일본 각지에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이나 고령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목욕, 식사, 약 복용 보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실습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로 고령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섬세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출신자들 중에서도 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통해 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를 자주 바꾸어 욕창을 방지하는 방법, 기저귀를 교체하는 기술, 심지어는 다림질이나 실내 정리정돈 같은 생활 등 필요한 것까지도 배운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사회 전체가 고령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는 정기적으로 고령자 분들을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모셔가고 다시 데려다주는 전용 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갔었던 지인의 어머니가 계신 양로시설도 일본의 고령자 복지가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개인 방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이 갖추어져 있었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도 수입도 없으셨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심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 북조선에서 힘들게 살았던 과거가 마치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감동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 살던 시절 연금제도나 고령자 복지시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들이 거처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조선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책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계층이 고령자만이 아니라 모든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접한 고령자 복지 제도와 그에 기반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북조선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고령자 복지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